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권이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 사태 분쟁 조정 기준안을 바탕으로 자율배상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 피해자 간 보상 기준안을 보는 견해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와 고금리 등으로 연체 이력이 생겼던 서민과 소상공인 300만 명에 대해 신용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많게는 102점까지 신용점수가 상승하며 숨통이 튀었지만 신용시장 질서를 흔들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이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일제히 선배당 후 배당일 제도를 안건으로 올립니다. 앞으로 투자자들은 자신이 받게 될 배당금이 얼마인지 확인 후 기업 투자를 정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일부 여행 플랫폼이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축소해 상품을 판매하는 다크 패턴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터무니없이 싼 상품이라면 의심해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 기준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후폭풍 예고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은행은 물론 피해자들까지 이번 보상 기준안을 보는 견해가 첨예하게 갈려 벌써부터 팽팽한 기싸움 분위기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홍콩 H지수 ELS 관련 자율배상 기준안을 두고 은행권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배상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투자증권 보고서를 보면 은행 최종 배상 비율을 34에서 37% 수준으로 추정했고 배상 비율을 40%대로 올릴 경우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의 경우 상반기 배상액을 1조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당국은 최대 100%까지 배상해줘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지만 은행은 검토 중이란 입장을 유지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감원 기준안 발표에 이어 오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을 향해 배임 이슈가 왜 나오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자율배상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은행 내부적으로 당국이 내놓은 기준안을 무조건 수용하기에는 배임 가능성과 실적 등 경영과 직결된 리스크가 커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완강합니다. 특히 판매 규모가 큰 은행에서는 좀 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투자자 역시 이번 배상안에 만족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일부 은행 창구 등을 통해 ELS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투자자, 판매사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며 누구를 위한 기준안인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은 현재 소관부서와 로펌을 중심으로 법적 절차적 검토를 진행 중이고 이사회 회의 등을 거쳐 금감원 기준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각 은행들이 최종적으로 내놓은 배상 비율이 다를 경우 투자자와 조정 합의 과정에서 2차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권 자체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은행권의 공식 입장 발표는 빠르게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대외적 압박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르면 이달 말이라도 1차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정부가 오늘 앞서 예고한 대로 300만 명에 대한 신용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연체 기록을 삭제하면서 적게는 30점, 최고 102점까지 신용 점수가 상승하는데요. 서민들이 대출과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계에 숨통이 튀었다는 시각이 많지만 이번 조치로 신용시장 질서를 흔들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개인 최대 298만 명, 개인 사업자 최대 3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신용사면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 소액을 연체했지만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 전액을 상환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액 상환을 마친 대상자는 개인이 약 264만 명, 개인 사업자가 약 17만 5천 명입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는 지난달 말 기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 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같은 신용회복 지원으로 약 15만 명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평가데이터는 마찬가지로 전액 상환을 마친 개인 사업자 약 17만 5천 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102점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약 7만 9천 명의 개인 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신용사면으로 해당하는 신용도 구간이 상승할 경우에는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리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지원에는 채무조정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절반 단축하는 조치도 함께 이뤄집니다. 기존에는 서민이나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 시 제약이 많았습니다. 신용정보원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 기간이 1년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오늘부터는 1년 동안만 성실하게 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됩니다. 또한 이번에는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분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 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에 대한 재개 지원 효과가 더욱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무려 300만 명에 가까운 연체자들의 신용사면을 단행했지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신용사면으로 시장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이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선배당 후 배당일 제도를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 안 상태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잇따라 주주총회를 열고 선배당 후배당일 제도를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이달 21일엔 LG유플러스가, 26일은 SK텔레콤, 28일엔 KT의 주총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간 통신 3사는 12월 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후 이듬해 3월 주총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지급해왔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깜깜이 배당 절차를 해소하기 위해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내놓자 통신사들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앞으로 투자자들은 자신이 받게 될 배당금이 얼마인지 확인 후 기업 투자를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건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올해 기말 배당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최근 국내 이통사들은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KT는 주당 배당금을 전년 대비 6.6% 올린 3,540원으로 정했고 지난해 매입한 자사주 중 2천억 원을 소각했습니다. 앞서 2021년엔 분기 배당도 도입했습니다. KT는 2025년까지 주당 최소 1,960원의 배당금을 보장하고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배당금을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오는 5월까지 자사주 271억 원을 매입해 소각하고 분기 배당 도입 등 다양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통신업 부진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같은 신사업 관련 투자가 늘어나자 기업과 주주 가치의 균형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경영에 대한 주주와의 활발한 소통이 요구되는 만큼 통신사들이 주주 친화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 일부 여행 플랫폼이 해외 유명 테마파크 입장권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다크 패턴 행위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입장권을 구매할 때 거래 조건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해외 유명 테마파크를 방문하는 여행객들도 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 온라인을 통해 입장권을 사두는 소비자들도 많은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여행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해외 테마파크의 입장권 판매를 조사한 결과 일부 소비자가 가격을 오인할 수 있는 다크 패턴 사례가 확인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다크 패턴은 상품 구매 시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축소해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일으켜 판매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견한 다크 패턴은 상품을 검색했을 때 화면에 보이는 입장권 가격을 성인보다 저렴한 아동 가격으로 표기하거나 테마파크 내에 있는 식사 쿠폰으로 표시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이 입장권의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각 상품 간의 가격을 비교하기도 어려우므로 가격 표시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 트립, 트리플, 인터파크 투어가 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수정 조치했다고 밝히며 입장권 구매 시 공식 홈페이지 간 가격과 거래 조건 등을 꼼꼼하게 비교한 뒤 구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크 패턴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지난 1월 이를 규제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은 내년 2월부터로 유예기간이 1년 남아있어 당분간 피해에 대한 주의는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행하는 사람은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고 고객 입장에서는 마케팅이라고 느끼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 기분이 좋아서 또 재구매로 이어진 마케팅이 맞죠. 이 프로세스가 사실 뻔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 많이 줄 것 같아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까지 1년이 남은 상황. 전문가들은 개정안 시행으로 다크 패턴이 사라질 거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일부 학자는 규제 당국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마케팅과 다크 패턴의 경계가 불명확할 수 있고 법을 우회하는 방식은 또 나타날 수 있다며 법 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상반된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에 지난달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7조 4천억 원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2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에 따르면 2월 한 달간 외국인은 상장 주식 7조 3,75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7조 2,760억 원을 순매수하고 코스닥 시장에선 1,0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2013년 9월 이후 11년 만에 최대 규모이면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째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기대감에 저PBR주에 대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영국과 미국 등이 순매수했으며 케이맨 제도와 몰타 등은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 주식 보유액은 762조 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8.1%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독점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소재를 다양한 국가에서 확보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전기차 핵심 부품인 연구자석에 들어가는 히토류인데요. 탈중국의 속도를 내 공급망 안정을 이뤄내고 더 나아가 히토류 없는 자석 개발에도 나서는 모습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전기차의 심장으로 불리는 구동 모터. 이 모터에는 중국 의존도가 90%가량인 히토류 연구자석이 들어갑니다. 전동화 전환 흐름 속에 한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보니 공급망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중국산 히토류 대신 미국과 호주, 베트남에서 조달한 원료로 베트남에서 연구자석을 생산한 뒤 완성차 기업에 공급하는 묘수를 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의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 총 1조 원 규모의 연구자석 수주 계약도 따냈습니다. 북미 글로벌 완성차 기업에 6년간 9천억 원 규모, 유럽 프리미엄 완성차 기업에 9년간 2,600억 원 규모의 연구자석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번 수주는 사실상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히토류 연구자석 시장에서 국내 기업과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번을 계기로 향후 사업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LS전선 자회사 LS에코 첨단 소재는 연내에 유럽 연구자석 업체와 합작법인을 세울 예정입니다. 중국산 대신 베트남에서 소재를 확보해 연구자석을 만들 계획입니다. LS에코 첨단 소재는 오는 2027년부터 1,000톤 규모의 연구자석을 생산해 완성차 업계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삼성은 비히토류 연구자석에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고 철과 질소로 연구자석을 만든다는 보관입니다. 이를 위해 삼성벤처투자는 미국 비히토류 연구자석 기업에 330억 원 규모 투자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탈중국, 공급망 안정화 움직임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 정비가 진행 중인 현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건설사가 구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날로 오르는 공사비에 고금리, PF 리스크까지 맞물리며 건설사들은 사업을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높은 공사비와 금리, PF 3중고가 맞물려 건설사들의 주택 수주가 확 줄었습니다. 대한건설협회가 국내 건설 수주 동향을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한 달간 국내 건설사들의 주택 수주액은 총 3조 2,65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월 기준으로는 2018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주액입니다. 건설사들이 수주에 뛰어들기 부담스러운 요소로 꼽히는 공사비와 고금리 등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과 노량진 등 알짜 입지에서도 건설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잠실우성 4차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 선정이 2차례나 유찰돼 조합은 공사비를 제곱미터당 760만 원에서 810만 원으로 올려 재공고했습니다. 지난달 송파구 가락 삼익 맨션 재건축 단지에 관심을 보였던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모두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과 공사비 분쟁이 없는 현장이 없다며 건설사끼리도 수주 경쟁이 예전만큼 심하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포스코 ENC와 대우건설의 수주 경쟁이 예고된 사업장이었던 개포주공 5단지의 경우 포스코 ENC는 발을 뺐습니다. 업계에선 건설사들이 수주에 소극적이긴 하지만 눈여겨보고 있는 사업지가 비슷한 만큼 경쟁 구도는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공사비가 사업의 핵심을 가를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기아의 대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차 EV9이 독일과 영국의 자동차 전문 매체로부터 연이어 호평받고 있습니다. 독일 3대 자동차 매거진 중 하나인 아우토빌트는 EV9이 210kW로 충전 시 24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기아가 제시한 대형 전동화 SUV의 가치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우토모토 운투 슈포트는 EV9의 실용성과 실내 공간을 높이 평가한 데 이어 유럽 안정성 평가 프로그램 유로 NCAP에서 최고 등급인 별 5을 획득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영국 자동차 전문 매체들도 EV9에 대한 호평을 이어갔습니다. 오토익스프레스는 EV9의 유용성과 승차감, 실용성을 거론하며 전기차 시대의 최고의 차라고 극찬했습니다. 왓카는 3열은 키가 6피트인 사람도 머리 및 무릎 공간이 충분하다며 넓은 실내 공간을 호평했습니다. EV9은 해외 주요 자동차상도 석권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024 북미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 올해의 SUV에 선정됐고 오는 27일 뉴욕 모터쇼에서 열리는 2024 월드카 어워즈에서 세계 올해의 차와 세계 전기차 등 2개 부문에서 각각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고물가의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자 유통업계가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할인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과일값은 전년 같은 달보다 40%가량 뛰면서 32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는데요. 쿠팡은 딸기, 오렌지, 참외 등 과일 약 450톤을 매입해 오늘부터 17일까지 와우 회원 대상으로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할인 쿠폰까지 적용하면 딸기는 6,990원, 오렌지 15,900원, 참외 9,800원 등으로 3월 첫 주와 비교해 약 30%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GS 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GS 더 프레시는 3월부터 PB 브랜드 상품을 파격가로 선보이는 행사를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일부터 19일까지 두부, 콩나물, 어묵을 1,000원에 판매합니다. 이외에도 가파른 가격 상승으로 금파라 불리는 대파가 2,980원, 한우 국거리를 9,800원에 내놓았습니다. GS 더 프레시 관계자는 고공행진 중인 물가로 고객 부담이 커진 만큼 생활 물가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농축상품 상품군에 대해 매달 행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LG전자가 미래의 성장 동력인 상업용 로봇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업체 베어 로보틱스에 80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SK그룹의 충전기 제조 자회사 SK시그넷이 자동차 보안 시스템 전문기업 페스카로와 협력해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사이버 보안 강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충전 중 전기차 해킹과 같은 피해를 차단해 사용자와 자산의 정보를 보호한다는 계획입니다. 한 자산운용사가 상장 지수펀드를 초세분화해 내놓은 것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유명무실한 상장 폐지 요건을 수정해 ETF 퇴출을 독려하고
비슷한 ETF끼리는 합치는 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꿈으로 불렸던 1억 원을 뚫자 다음 목표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국 대형은행 스탠다드 차타드는 이르면 연내 비트코인이 개당 2억 원을 넘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 흐린 가운데 봄비가 조금 내렸는데요. 대부분 그친 상태지만 경상 지역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해지겠는데요. 일교차가 크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공기질은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 권역에서 나쁘겠는데요. 특히 중서부 지역은 종일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이 2도, 춘천 영하 3도로 다소 춥거나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12도에서 13도 선으로 온화해지겠습니다. 동해안도 아침에는 쌀쌀하게 시작하지만 낮에는 속초와 강릉 14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광주와 부산 14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만 전남 해안과 제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이맘때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